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송민곡 세 번째 문학 시간이죠.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송민곡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 있게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송민곡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어떤 내용인지 한번 다시 떠올려 봅시다. 우리 해석하고 소재의 의미까지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우선 작품 구성표를 한번 그려봤었죠.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까지 해서 감녀와 을녀의 대화로 나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간략하게 표를 한번 오늘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시의 전체적인 구성, 자꾸 이걸 패드로 옮기면 서사 여기 맨 첫 번째 칸만 이렇게 비워져 있네요. 그래서 쌤이 직접 썼어요. 이제 자, 보면은 서사 부분 여러분들이 처음에 여기까지 봤었던 내용인데, 임과 이별한 사연에 대해서 두 여인 감녀와 을녀의 서로 질문과 대답이 있었죠. 무슨 일이야 너? 내 얘기 좀 들어봐 라고 하면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문답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글란 생각 마오 맺힌 일이 이셔이다 라고 하면서 을녀가 본격적으로 썰을 풀죠. 이 부분이 쭉 본사예요. 본사 1, 2, 3 우리가 나눠서 봤었죠. 본사 부분에는 이별한 임에 대한 을녀의 한결같은 어떤 염려, 그리고 애절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꿈에서까지 나타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요 의미까지 살펴봤었지. 결사 부분 뭐였냐? 죽어서라도 임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그러니까 낙월과 구준비를 통해서 이런 소망을 드러내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그래서 시의 전체 구성은 이런 내용이다 라는 걸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 작품의 제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작품은 가자라는 갈래인데요. 쌤이 첫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 작품은 가사라는 갈래는 뭐냐 하면은 뭔가 서정 갈래도 아니야. 그리고는 서사 갈래도 아니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교술 갈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와 소설의 한 중간쯤 어디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양식을 우리가 가사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약간 좀 이별한 아픔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좀 애정적인 느낌이 담아서 서정가사라고 하고요. 그리고는 양반에 썼던 내용이기 때문에 양반가사라고도 해요. 자, 그럼 우리 가사를 보는데 여기 쭉 가사의 특징을 몇 가지 봐야 되는데, 자, 일단 보면 얘들아, 가로로 길이로 봤을 때 보면은 한 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줄이 그렇게 길지 않아. 우리 생각했을 때 시조라고 생각하면 비슷해요. 자, 왜 시조랑 비슷하냐? 자, 보면은 가로로 우리 시조는 몇 음보였죠? 내가 음보는 한 호흡의 덩어리라고 했는데 몇 덩어리였지? 네 덩어리였죠. 고인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이렇게 우리가 네 덩어리로 끊었잖아.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은 시조의 틀과 비슷한데요. 가로로 보면은 제가는 겨각시 본드도 한겨이고, 이렇게 우리가 네 덩어리로 끊을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한 줄만 더 해볼까요? 천상 백옥경을 어디하야 이별하고 라고 해서 보통 가로로는 우리가 네 덩어리씩 끊어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사음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가사는 그래서 시조랑 한 줄은 똑같아요. 사음보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가로로는 별로 길지 않고 좀 짧게 표현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정과 서사의 한 중간쯤이다 라고 할 때 그 서정의 특징을 이 부분에서 많이 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는 보통 글자 수는 얘들아 이렇게 두 덩어리씩 이렇게 묶었을 때 글자 수는 보통 세 글자, 네 글자, 아니면은 네 글자, 네 글자, 보통 3, 4조 혹은 4, 4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건 정확하게는 몰라도 되는데요. 보통 세 글자, 네 글자, 아니면은 네 글자, 네 글자. 요게 기본 형식이에요. 쎄, 여기 세 글자, 세 글자인데요? 여긴 세 글자, 네 글자 맞는데 여긴 세 글자, 세 글자인데요. 기본 형식이라고 했잖아. 변형은 얼마든지 조금씩은 가능해요.
그래서 4음보인데 보통 3, 4조, 4, 4조 이렇게 글자 수가 이렇게 네 덩어리로 많이 된다라는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조랑은 좀 다른 게 뭐냐? 일단 세 줄이 아니죠. 끝없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 교과서로도 보면 세 페이지나 되는데, 자, 어떤 차이냐? 자, 처음에 이제 조선시대 양반들이 주로 짓고 놀던 게 시조였는데, 시조는 길이상 한계가 있어. 좀 세 줄이다 보니까 짧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나 하고 싶은 정서가 있어도 굉장히 압축적으로 세 줄 안에, 그것도 몇 글자 수도 정해져 있었잖아, 거의. 그래서 압축적으로 딱 정했는데, 이게 점점 우리가 하다 보면 이렇게 이별의 아픔이라던가 아니면 자신의 삶에 대한 한탄이라던가 하고 싶은 말이 좀 길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시조로는 좀 부족해서 가사라는 갈래가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을려의 하소연처럼 이별의 아픔을 이렇게 쭉 많이 길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가사의 양식을 활용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좀 길어요. 길이가 이렇게 좀 한없이,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더 긴 가사 작품들도 있어요. 길이가 쭉 많이 길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거 마지막에 우리 시조의 맨 마지막 줄 종장 부분 있지, 그지? 종장 부분에 꼭 지켜야 하는 특징이 있잖아. 어떤 특징이었어요? 종장의 첫 음보는 반드시 몇 글자? 그렇지, 세 글자여야 된다. 그래서 보통은 앞에 세 글자로 응축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음보는 조금 더 길게 해서 보통 3, 5, 4, 4, 3, 5, 4, 3 보통 이런 식의 형태를 많이 취했는데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도 여기 보면은 마찬가지 각시님이라고 해서 종장의 첫 음보는 반드시 세 글자를 지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어떤 특징이 있느냐? 좀 늘려서 적어볼까요? 여기 보면은 시조의 종장과 같은 형식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종장의 첫 음보는 반드시 몇 글자? 세 글자여야 된다. 그리고는 세 글자 다음에 보통은 뒤에 여기도 보면 다리야 카니와 이렇게 해서 6글자라고 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 좀 짧게 한정했으니까 뒤에는 조금 늘려요. 그래서 3, 5, 4, 3 혹은 4, 4 이런 식으로 글자 수를 종장은 좀 제한한다. 그러니까 시조와 같지만 시조의 형식보다 좀 길어질 수 있는 대신에 그래도 마지막 줄은 좀 지켜줘라,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게 가사의 특징입니다. 자, 가사의 특징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우리 바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사를 쓸 거예요. 가사를 쓰기 수행평가를 할 건데, 또 가사를 쓰라 그러니까 우리 대중가요 가사처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고전 작품에서의 이 가사의 형식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가사 한 편을 작성하는 수행평가를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양식을 다시 알려줄 거니까 일단 오늘은 가사의 특징이 이러하구나까지만 한번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의 특징은 서정적이야. 왜 여인네들 둘이 나와가지고 마음 아픈 얘기를 하고 있죠. 얼마나 서정적이니? 자, 그 다음에 요 용어는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충신연주지사라는 건 뭐냐? 바로 충신.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 신하가 임금님에게 바치는 어떤 임금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충성심 이런 것들을 여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노래하는 것 같은 형식으로 쓴 작품을 우리가 충신연주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바로 이 송미인곡 이런 작품을 뜻할 수 있었죠. 여인네가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임을 그리면서 쓴 작품이 사실은 신하가 임금님을 이렇게 연모하면서 충성심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걸 우리가 충신연주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재도 임금에 대한 그리움, 연군지정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주제도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재회에 대한 염원을 주제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의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 송미인곡이라는 거는 1편은 아니야.
따지고 보면은 후속작이에요. 후속작. 우리 보통 후속곡이라고 내잖아, 그치? 자, 이 작품의 작가는 정철이라는 사람인데요. 너무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될 사람이에요. 이따 요 특징을 설명하고 난 뒤에 정철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볼 건데요. 정철이 이제 먼저 썼던 작품은 사실 삼위인곡이라고 해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임금님에 대한 그리는 정을 이제 여인이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그리움을 노래하는 그런 글의 형식으로 쓴 작품이 삼위인곡이라고 앞에 있어요. 근데 그거의 후속곡이다라고 해서 그 속자가 그 속자예요. 그래서 속민곡이라고 이렇게 창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속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보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대화체. 두 여인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화체의 구성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 특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통 앞에 사실 3인곡을 보고 나면 알겠지만 3인곡은 좀 어려워. 근데 이 작품은 두 여인이 그냥 일상적인 대화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순수 우리말의 구사를 좀 일상적인 대화처럼 썼기 때문에 읽기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내용도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4번 보면 양반가사임에도 불구하고 한자어 표현이나 고사가 거의 사용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읽기에 좀 수월하고 비교적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작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정철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렇게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작품을 2번이나 이렇게 썼을까라는 내용을 오늘 좀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그러려면 우리 정철에 대해서 어떤 인물인지 살짝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짧게 정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짜리 영상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송강 정철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조선시대 가사문학을 대표하는 문인으로서 송강집, 송강가사 등의 저서를 남겼다. 그는 27세에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 좌의정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관직 생활과 유배살이를 수차례 반복하며 곡절히 많은 인생을 살아야 했다. 1567년 선조가 즉위하면서부터 정철의 관직살이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동인과 서인으로 당파가 나뉘었는데 정철은 서인의 주요 인물로서 동인과 치열한 정치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한치의 타협이 없는 강직한 성품을 지녀 동인의 각종 모함과 계략에도 굴하지 않았고 선조로부터 각별한 애정과 믿음을 얻었다. 1580년 강원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그는 백성들을 교화하고 계몽하기 위해 시조 훈민가를 지었다.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을 하자꾸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옳지를 못하다면 짐승에게 가시나 곶가를 씌워서 밥을 먹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런데 1585년 동인의 탄핵으로 인해 그는 관직을 잃고 창평에서 4년간 은거 생활을 하게 되었다. 조정과 멀어진 그는 삼위인곡, 송미인곡 등의 가사 작품을 지어 임금을 향한 그리움을 드러내었다. 이 몸이 태어날 때 임을 따라 태어나니 한평생 함께 살아갈 인연이며 이 또한 하늘이 어찌 모를 일이던가. 이처럼 그는 백성과 임금을 향한 마음을 아름다운 우리말을 통해 표현하였고 그로써 가사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런데 1589년 정열입 모반 사건을 계기로 정철은 다시 우의정으로 관직에 복귀하게 되었다. 이때 그는 동인 1000여 명을 탄압한 기추곡사를 일으킨 주도 세력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2년 뒤에 왕세자 책봉 문제로 인해 선조의 미움을 사서 끝내 파직하고 말았다.
자신의 뜻을 한치도 굽히지 않았던 정치가이자 뛰어난 문장가였던 송강정철. 그는 강화의 송정촌에서 우거하며 만년을 보내다가 58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였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 내용 이제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네요. 알고 보니까 여기 정철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 보니까 정철 당시의 선조 시기 때 동인과 서인, 여러분 역사 시간에 많이 들어봤죠? 그 당쟁 싸움을 하던 그때 이때 중심 인물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유배를 가기도 하는 등 당파 싸움에 휘말려서 많은 곡절을 겪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봤듯이 가사문학의 대가로서,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보는 송민곡, 그리고 그 앞에 삼위인곡, 그리고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거야. 관동별곡, 이런 것들을 많이 지은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어떤 맥락의 내용인지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교과서 여러분들 86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 86페이지를 보면은 이 작품이 쓰였을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송민곡 창작 당시 작가의 처지와 시대 상황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보자 라고 했는데 읽어볼게요. 자, 정철은 1583년 48세에 예조판서가 되었어요. 근데 동인의 탄핵을 받아가지고 동인과 서인의 그런 당쟁 싸움이 있었다라고 했었죠. 근데 정철은 어느 쪽이야? 그렇지, 정철은 서인 쪽이겠지. 1585년에 관직을 잃고 창평으로 돌아갔대. 우리 여기 있다. 문제가 있으니까 힌트를 조금 표시를 해두도록 할게요. 창평으로 돌아갔고 우리 정철은 서인이구나 라는 거. 자, 그래서 창평으로 돌아가 4년간 은거 생활을 했대요. 이 시기에 가사인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을 지은 거야. 유배 생활 동안에 임금과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지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선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대요. 1583년 9월 11일에 사관원이 정철은 편협하고 시기심이 많은 사람으로 시끄러움을 선동하여 선비의 무리를 분열시키고 기회만 있으면 모함을 일삼는다라며 그를 파직하여 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선조는 정철은 마음이 바르고 행실이 방정한데 다만 말이 너무 곡바르기 때문에 남에게 미움을 산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맡은 직책에 있는 힘을 다하는 것과 청렴하고 충성스러운 절의에 대하여는 초목도 그의 이름을 알 정도이다 라고 말하며 정철을 두둔했다. 그러나 2년 후 정철은 다시 탄핵을 받고 결국 파직당했다.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이제 알겠네. 이렇게 유배당했을 때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을 지었구나. 그러면은 이때 송미인곡에 등장하는 임이라는 건 바로 임금님을 뜻하고 그 중에서도 바로 선조를 뜻하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 알 수 있겠죠? 그리고는 화자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정철을 뜻하고 있구나 라는 거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겠네요. 자, 관직을 잃고 창평에 은거하는 아까 여기 보면은 우리 창평으로 돌아가 은거 생활을 했다라고 했었지. 은거하는 작가의 상황이 송민곡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찾아보자. 보면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앞부분에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보면은 감녀가 얘기하잖아. 저기 저는 각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천상백욕경을 어디하고 왜 여기 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와 있어 할 때 그 여기가 바로 창평을 뜻하는 거고 천상백욕경이 바로 정철이 있어야 할 곳, 그러니까 궁궐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어디 와 있냐 보면 여기 보면은 모첨 찬자리라고 해서 초가집에 와 있다라고 했었죠. 여기가 바로 창평으로 돌아와서 은거하고 있던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정리해 봅시다. 그래, 우리 여기가 천상백옥경, 백옥경이 바로 관직을 잃기 전에 잃고 궁궐이었는데 여기에서 쫓겨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첨 찬자리라고 하면서 초가집이라고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창평에서 은거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곳곳에 실제 작가의 상황이 좀 이렇게 숨겨져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송민곡에서 작가가 자신을 탄핵한 동인을 빗대어 표현한 것.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해 봅시다. 나와 임 사이를 맡고 있는 장애물이나 방해물, 이거 뭐였었어? 그렇지, 네 가지 대상이 있었죠. 바로 뭐야? 처음에 산으로 갔을 때 맡고 있었던 것, 구름과 안개. 그 다음에 강으로 갔을 때 막았던 것, 바람과 물결이 있었죠. 이거 바로 장애물. 그러니까 얘네는 동인을 상징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얘네를 임과 자신의 사이를 가로막는 존재라고 우리가 작가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어? 작품 안에서 보면 이런 거를 굉장히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내용에 비화가 있었구나라는 걸 염두에 뒀을 때 도대체 작가가 도대체 송민곡을 창작한 의도는 무엇일까라는 거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첫 번째 왜 썼을까요? 우리 앞부분에 보면은 님이 나를 괴암직하야 나는 군뜻이 전혀 없어 이래야 저래야 교태며 아양이며 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함을 받아서 이렇게 유배를 와 있지만 결백하다 나는 임에 대한 마음이 결백하다라는 걸 주장하려는 거였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 본사에서도 보면은 이 을려가 끊임없이 임에 대해 걱정을 하잖아. 그치? 그래서 선조에 대한 걱정을 한결같다라는 거. 나는 임금의 생각을 한결같이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는 간절하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거겠죠? 자, 이런 걸 한꺼번에 다 모아서 뭐라고 하냐? 우리 임금에 대한 어떤 일편단심을 표현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런 임금에 대한 마음은 우리가 연군지정이라고 유독 표현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임금에 대한 이런 사랑을 이별한 여인의 마음에 표현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고 이렇게 유행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쓰던 창작 기법이어서 이런 마음을 특별하게 표현하던 용어를 우리가 연군지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창작했구나라는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겠죠.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 송민곡이 도대체 왜 창작되었고 정철이란 사람은 어떤 의도로 이 작품을 썼는지 어떤 내용의 비화가 맥락으로 작용하고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다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작품을 전체 마무리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같이 첨부해주는 연습 문제를 꼭 한번 풀어보고 해답까지 올렸으니까 정리해보면서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가사 작품과 관련된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활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3차 시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해서 다음 시간에 또 가사를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봅시다. 자, 오랜 시간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아요.